특히 청년층에 대한 고용 이슈가 불거지는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면 처음엔 인플레,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걸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도 금리 인상의 지속성이지 않고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수 있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저는 유니스토 자산운용의 리서치 센터장 김장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종 뵙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며칠 사이에도 크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참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큰 변동이 있어서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간 또는 격주 단위 정도면은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투자자들에게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사뭇 다르죠. 물론 오늘 녹화하는 게 6월 24일인데요. 어저께 6월 23일은 이제 코스피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9.9%, 10% 폭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반등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돌려서 3.26% 상승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기냐 뭐냐 봤을 때 그런 단편적으로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도체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9.9% 빠진 거고, 오늘은 반대로 무려 삼성전자가 9% 올랐습니다. 물론 특별히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큰 호재가 5% 플러스 되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구조적인 측면의 이슈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구조적인 이슈라면은 넘버가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했을 때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났고, 코스피도 거의 60% 가까이가 삼성과 하이닉스고, 또는 삼성 하이닉스를 추정하는 SK 스퀘어,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물산, 그 다음에 생명, 이렇게 이른바 뭐 S7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종목이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수급 측면에서 최근 요 며칠 사이에 특히 어저께 미국발로 해가지고 6월 말이 보통 리밸런싱이 많이 됩니다. 리밸런싱 하면은 중간중간에 또 반기 또는 분기별로 주식의 비중이 원래 당초 잡은 것보다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 자동적인 기계적인 매매 성격의 주식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하면은 스페이스X 주식을 사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그 각국의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통 줄이고, 한국이 마치 ATM 기계 같이 거기서 주식을 빼서 그 스페이스X를 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하면은 그런 주식이 빠지는 겁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큰데 그 금액이 무려 얼마냐면은 지금 JP모건에서 추정한 건데, 글로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물량이 올해 6월 달 중에 해야 되는 것이 무려 1650억 달러라고 합니다. 1650억 달러면 한 220조 정도가 되고요. 220조라는 규모가 아마 미국 시장에서만 다뤄지지 않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하루 거래량의 한 20% 가까이 돼요. 10에서 20%. 물론 하루에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 6월 24일인데 이 며칠 사이에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뭐 며칠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오늘 녹화하는 이전 6월 23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글로벌 리밸런싱 자금이 6월달 집행된다. 이것이 가장 컸던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이냐 아니냐 봤을 때 이것은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큰 거죠. 하지만 수급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오늘은 좀 반등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코스피보다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고, 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바이오부터 올랐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채권 발행과 미국 연준의 점도표 발표 이후 금리 전망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페이스X는 그 상장을 하고
웬 또 200몇 불 채권 발행이냐 하는데 지금 우리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면 당연히 오르기 전에 차환 발행해서 높은 이자를 발행했던 채권을 차환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금리가 인상되는구나.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구나. 채권 발행을 안 하고 유증을 할 수 있으면 유증을 하는구나. 자금 조달을 하는구나. 누가 했어요? 6월 초에? 예, 알파벳. 가장 안전하고 가장 AI에서 풀스택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알파벳도 800억 달러 이상의 유증을 했습니다. 자금 조달한 거죠. 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는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또는 거꾸로 남의 돈을 써서라도 시장에서의 자기의 포지셔닝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나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알파벳처럼 또는 스페이스X처럼 유증을 하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든 금리 상황이 내려가는 게 아니면 서둘러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나는 걸 금리 인상이라는 걸로 연결된다면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오늘 6월 24일인데 이미 일주일 전에 이미 나타난 거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FOMC에서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의장이 되면서 주재한 FOMC에서 점도표는 금리 인상을 최소한 한 번 올해 내에 2번 할 확률도 30% 이상을 이미 일주일 전에 봤기 때문에 그게 녹화하는 이 순간에 새롭게 부각되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증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오늘도 녹화하는 이 순간에 또 다른 증권사, D 증권사는 외국계입니다만은 올해 2번이 아니고 3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는 올해 2번 하고 내년 초까지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또 멈출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팩트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끝없이 하기에는 또 부담이다. 왜? 고용이라든지 특히 청년층에 대한 고용 이슈가 불거지는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면 처음엔 인플레,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걸 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도 금리 인상의 지속성이지 않고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좀 헷갈리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인플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가 정점일 뿐이지 결국은 몇 개월 뒤에는 유가가 내려가면서 공급발 인플레는 수그러든다.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이슈인데 경기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고용 데이터 얘기했지만 그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 두 번째, 하더라도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거꾸로 고용 데이터가 워낙 나쁘면은 금리 인하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지표를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맞고요. 다만 실제 금리 인상을 액션을 얼마나 빨리 할지는 정치적인 임플리케이션도 중간성을 앞두기 때문에 실행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했다 합시다. 10월이건 11월이건 12월이요. 두 번, 세 번 간다 하더라도 경제 내부적인 측면에서 고용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나쁜 게 나오면 다시 금리 인상의 지속성은 또 담보가 아니고 또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증시의 근본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이 3번, 4번 지속성으로 갈 정도로 경기가 과열하고 인플레가 지속되느냐. 그 측면에서는 좀 유보적인 성격을 본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고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4.67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 모든 거를 일단의 인플레 압력으로 봐서 금리 인상이 2번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4.45, 4.5인데 이런 식이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4.48, 4.5 이하에서는 PER이 역수로 하면은 22배 초반이고요. 22배 초반하면은 미국의 S&P 500의 평균 EPS를 기준했을 때 지금 S&P 500이 7,400 초반인데 이게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한 번은 더 반등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4.3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면 또 혼자서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나 다우는 금리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금리 영향이 2번 플러스 알파 금리 인상 하지만 그것도 지속적이지는 확실치 않다 하면은 현재
S&P 500과 다우를 가리키는 금리하고의 지수 관계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알파는 결국은 반도체와 AI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AI가 금리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데 이거 역시 2번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폭락하거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는 낮습니다. 하지만 위크한, 약한 고리에 있는 업체들은 캐펙스 투자의 지속성에 대해서 또 잡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 같고 종합하면은 금리 자체가 2번 플러스 알파라는 그 소리,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견하는 것도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예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나흘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를 순매도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 차익 실현이나 리밸런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얼마를 더 매도할지가 중요하죠. 얼마를 더 매도할까요? 그 다음에 매도를 금방 할까요? 아니면 나눠서 할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 차익 실현은 아니고요. 리밸런싱입니다. 경고 신호냐? 빨리 줄이면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얼마의 규모를 빨리 행동하면은 경고 신호죠. 속도가 문제입니다. 단순 차익 실현이냐? 네, 많이 오른 주가는 차익 실현하고 리밸런싱 따로 가지 않습니다. 리밸런싱 하는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게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리밸런싱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비중을 또는 어느 시점까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리밸런싱이고요. 그때 리밸런싱 한다는 건 보통은 줄이는 거니까 줄이는데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줄여지는 거지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줄여지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차익 실현과 리밸런스는 이 같은 걸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시장에 대한 경고냐 아니냐는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 코스닥이 9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향후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스닥이 이제 암울합니다. 1000 하다가 1300 바라보다가 900, 800% 왔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넘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0 이하로 나온 것은 내려간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1000 정도 버틸 수도 있고 900 근데 그럼 가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급이 코스피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뺏기면 코스닥이 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무작정 800, 700 빠질 것이냐? 이거는 또 그렇지 않은 자율 반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 대책이 나오면 반등 가능성이냐? 관계 없습니다. 코스닥 활성 대책은 저지하는 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 대책이 코스피를 망가뜨리면서 활성 대책이 나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를 피해를 주면서 그런 정도의 활성화가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뭔가요? 남을 피해를 주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목적인가요?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ETF 같은 경우에 코스피 이 2배 ETF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를 멈추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만만한 게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승강 일부 업체 70개 80개 업체를 프리미엄으로 치고 나머지를 분리하는 거 그것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원글씨화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활성 대책은 구체화되는 걸 보고 나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실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이미 갖고 계신 분하고 하나도 없는 분하고 다를 것 같아요. 1억이 항상 질문은 똑같은데 이미 지금 주식이 제로입니까? 라는 거하고 1억이 들어가 있고 1억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1억이 들어있고 1억. 제로입니까? 1억이 들어있고 새로 이렇게 들어가는 달라요. 같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1억 정도 들어있고 추가로 1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10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1억이 추가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야 돼요. 주식을 안 갖고 있다가 지금 포모 와서 산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 30%입니다. 주식 레벨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루에도 10%가 빠집니다. 장이.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사는 주식이 내일 만약에 10% 빠지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근데 팔았는데 그 다음날 5%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장입니다. 그 정도의 변동성. 왜 그러냐? 2배 ETF도 문제고 삼성 하이닉스에 몰빵돼 있기 때문에 장이.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 거고요. 변동성은 함께 가야 될 우리의 숙명입니다. 내가 익숙해지는데 2배 ETF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당연히 그걸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자기가 내공이 있나요? 그런 내공이 있으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모르고 주식 투자 안 한 거죠. 새롭게
새롭게 처음 1억을 투자한다. 이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무조건 현금은 30, 50, 퍼센트 갖고 있고 나머지 갖고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당연히 섹터 중심 한국장에 올라간다고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예, 삼성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섹터 비중은 삼성하이닉스 비중만큼 실으시는 것이 나고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을 30% 하면 7천만 원에 투자하는 거고 7천만 원에 한 60%, 50% 하면은 3,500, 4,000에 삼성하이닉스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낙폭 과대를 사실 것이냐 미래의 그 방향성을 보시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털이 괜찮은 변환기가 될 수도 있고 낙폭 과대 측면에서 조금은 저희 보통 얘기와 다르지만 금리 인하도 안 하는 거니까 어렵지만 오히려 낙폭 과다 측면에서 바이오를 일부 담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1억이었죠. 현금 30% 빼고 나면 7천만 원이었죠. 7천만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3,500만 원 이하가 남습니다. 그거에 각각 비중은 맥스 20% 이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DR 이슈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조금 미뤄지는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원래는 22일주에 예상이 됐었는데 승인이 떨어지고 만약에 22일주에 예상이 이게 올라갈 때쯤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완전히 이게 무산되는 게 아니면 되면은 무산이 아니라고 보통 보고 있죠. 이슈 상장이 되면은 8월달 정도에 나스닥과 속스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는 거 알겠습니다. 다만 속 반도체 지수 말고 나스닥에서 나스닥 100 이런 데에 지수에 편입되는지는 유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확인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못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에 편입되면 그런 의미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자금은 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리레이팅의 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언더밸류 되고 있는 거에서 노멀 이상의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닉스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조금 올랐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배 초반? 아니 5배 후반? 5배 후반 정도 됩니다. 6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LG는 싸죠. 삼성보다도 쌉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올라서 하이닉스랑 대충 비슷하거나 그래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밸류가 더 높습니다. 사실 약간 이상해졌죠. 근데 그 이상해진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가 시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총은 오늘 녹화하는 이 순간에 다시 삼성전자가 1등이 됐습니다. 1980 얼마 하이닉스는 1800 몇십조 약간 다시 또 역전했는데 그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밸류 멀티플 삼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과거에는 하이닉스보다 높았다고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10배 받으면 하이닉스는 8점 몇 배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역전됐다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높아져갖고 마이크론가 붙었어요. 이것도 역사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지금 ADR에 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장을 어디를 하느냐, 나스닥에 100을 하느냐에 따라갖고 추가적인 상장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고요. 나스닥 100에 편입되느냐, 그 다음에 상장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지금 10배면은 이걸로 인해서 12배가 바로 되느냐,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의 유지는 별 문제가 없고 중요한 건 ADR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7월 7일인가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 7월 20 며칠인가 하기 전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국내 반도체 투자자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주가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마이크론 실적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3, 4분기 실적, EPS 수치를 얼마나 비트, 넘어서 초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실적이 잘 나왔냐 그 질문이죠. 얼마나 잘 나왔을 때가 잘 나올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많은 경우에 선반영됐다는 핑계 내지는 실제 여러 가지 또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다만 오늘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가가 미리 빠졌잖아요. 한 13% 빠졌습니다. 지금은 프리마켓에서 약간 2, 3%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어저께 많이 빠지고 오늘 약간 반등했을 때 10% 빠진 거나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지금은 정중동으로 보겠습니다. 그 상태라면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거를 잘 나올 거를 엄청 반응해서 주가가 높은 상태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잘 나오면 주가는 포지티브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나와야 되느냐? 이거 올라가는 순간에는 이미 실적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녹화 타이밍이 좀 거시기 합니다. EPS가 20달러 가까이 나온다는 게 시장의 공식적인 컨센서스입니다. EPS 20달러, 매출은 아마 35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훌쩍 뛰어넘으면 일단 포지티브 하겠죠. 훌쩍 뛰어넘지 않으면 밋밋할 수 있고요. 다른 뉴스의 분위기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고요. 두 번째 가이던스. 얘네가 발표되는 게 3, 4분기입니다. 3, 4, 5월달 실적은 6월 25일 새벽에 발표되는 거고요. 가이던스는 6, 7, 8월입니다. 4, 4분기 가이던스가 3분기가 20달러 이상 나와야 되고 4분기 가이던스가 6, 7, 8월 달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얼마나 줘야지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20% 이상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통 70조 정도를 60조 후반 정도, 60조 초반 정도, 삼성전자 70조 총바 이게 뭐 상여금 주는 것 때문에 상여금이 10조 이상 날아가니까 이게 참 헷갈리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70조 나올지 80조 나올지 잘 몰라요. 원래는 90조, 100조 나오다가 이거 빼고 나면 70조, 80조 떨어지는데 근데 다음 분기의 예측도 그보다는 높아지는 걸 잡고 있는데 그 높아지는 것이 한 많게는 30%, 적게는 한 20%, 20%, 30% 가까이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크론은 그런 보너스 이슈 상여금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가이던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하고 나라가 달라요. 얘네는 4, 5, 6월이고요. 3, 4, 5월이고 가이던스는 6, 7, 8월이에요. 근데 우리의 3, 4분기는 7, 8, 9월이죠. 달라요. 우리는 보너스, 상여금이 들어간다. 매출이 얼마? 영업이익의 10%, 10몇 %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간단하지 않아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20달러 플러스 알파가 실적이고 이어야 되고 2분기는 3분기는 걔네기 때 3분기 나오고 4분기 실적은 그보다 한 30% 정도는 잘 나온다면 시장이 그것 때문에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둘 중에 실적과 가이던스가 실적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더 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는 반등의 폭이 뭐 7, 8% 이게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할 핑계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의 반응입니다. 질문을 하겠죠. 야, 마진이 82%인데 GP 마진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총이익이 낮아요. 우리는 지금 영업이익률 80%인데 80%가 81%가 과연 얼마나 지속적일 수 있는가? 반도체 가격이 뭐 이게 또 여태까지 올라오는 각도보다는 아무래도 향후에는 각도가 낮아질 텐데 낮아지면은 반도체 가격이 그래도 뭐 15%, 20% 성장하면은 증가되면은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들어가면서 마진율의 추가적인 상승은 보다는 코스트 때문에 마진의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속성 여부에 대한 지난 3개월 전의 답변은 애매모호했다는 것이 평가였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갖고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올지 좀 더 강력한 뭐 톤이 나올지가 매우 큰 관건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 61만 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40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황과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목표 주가는 희망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비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삼성하이닉스 같이 글로벌 하우스는 글로벌 회사는 30개 이상의 기업 증권사가 목표 주가 제시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컨센서스죠. 컨센서스는 평균값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은 값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야 되고요. 현재 얘기한 목표 주가 60만 원, 61만 원, 뭐 또 증권사 목표 주가 400만 원 얘기인데 사실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더 높은 것도 나왔습니다.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삼성전자는 한 50만 원 후반, 60만 원 많이 나와 있죠. 현실성이라는 건 이것은 아마도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더 확실해지고 내후년 28년도 수치가 27년보다도 성장이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올해 이익이 얼마냐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도의 성장률이 보통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유지 30% 가까이 성장되는 거 올해보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가고 그리고 28년도 보통 반도체가 물량이 나온다면 빠르면 내년도 27년 하반기에 나온다 보기 때문에
28년도 됐을 때는 수급이 바뀔 수도 있다. 지금같이 쇼티지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고 좀 수그러들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28년도에 수치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다. 일부 극단적인 그런 예측을 지금 받아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7년보다 28년이 공급이 부족한 것이 더 심하다기보다는 공급이 조금 늘어나서 수급이 완화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정도입니다. 28년도에 성장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28년 성장이 힘들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26년 6월부터 27년 6월까지 가는 과정에 어떻게 그걸 소화시키냐가 주가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향방보다는 주가의 높이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두세 번,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든 주식은 삼성하이닉스만 아니고 모든 주식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원래 10을 주려는 것을 9배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컴비네이션을 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냐에 따라 목표 주가에 추가적인 상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컨센서스 목표 주가에 한 80% 정도를 안전 마진을 해서 그 이하를 현실적으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투자 매력이 더 높은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9% 올랐죠? 하이닉스는 1% 올랐습니다. 녹화하는 이 순간 6월 24일 날. 그럼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나와요? 그런 질문과 답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덜 올랐다 해서 그거의 이슈가 뭐냐 봤을 때 오늘은 삼성전자가 5%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자사주가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EPS가 높아지는 거니까 주가는 이것만 가지고도 5%가 오르는 게 정당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빼면 4%가 순수한 거죠. 내일은 이게 반영됐으니까 달리 또 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면은 몇 개월 사이에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잘 못 갔으니까 시가총액이 역전되거나 역전이 아니어도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로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조금 높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외국인이 한국인이 삼성보다 하이닉스를 더 방점을 둔 게 현재까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 있는데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이슈라 반응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에서는 내년도로 본다면 HBM4E에 등입니다. HBM4에 대해서 지금 말고 내년 HBM4E가 됐을 때 과연 어느 업체가 더 생산성을 있게 제품을 만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HBM4에서 올해 삼성전자가 좀 앞서간 거 잘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HBM에 대한 수치보다는 일반 D램의 가격 폭등이 전체적인 수급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거에서 프리미엄 받을 개연성이 없지 않았는데 그게 못 받은 것도 아쉽고요.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 노조 이슈가 된 것도 실제는 파업에 이르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도 투자가들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없는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기보다는 유니크한 거는 파운드리 이슈인데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이 당초 기대는 한 달 전 이상의 기대보다는 원래 당초 기대는 일부는 올 하반기부터의 흑자 전환 또는 내년 초부터였는데 지금은 내년 하반기로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하이닉스가 ADR을 바싹 100으로 편입되면은 그러면 아마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10% 이상 아웃퍼폼하고 삼성전자가 언더한다. 그렇게 지속되기도 어려운 것이 이미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죠. 영업이익 자체가 컨센서스가 삼성전자가 350조, 60조, 하이닉스가 270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쨌든 삼성이 높은데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더 높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ADR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내 ETF가 하이닉스를 선호하는 수급 구조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있는 ETF 수급, ADR 수급 이런 게 긍정적으로서 단기적으로 더 갈 의미 있다고 더 빨리 갈 의미 있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게 방점을 두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10% 20% 포인트
최근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만약에 10이면은 하이닉스가 뭐 14 이렇게 13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30% 20% 높아야 된다는 건데 시가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멀티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7이면 삼성 하이닉스가 9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 뭘 사든 간에 제한적인 차이다.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은 삼성 하이닉스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 시간 낭비다. 마이크론이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꽝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이 강한데요. 하반기에도 가장 주목해야 할 소부장 분야와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부장이 강하진 않았어요. 소부장은 강하지 않았고요. 소부장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강하다가 약했죠. 고점 대비해서는 20, 30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한 게 강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질문이 뭐냐면 소부장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고요. 전공정, 후공정 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PCB하고 기판하고 아닌 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참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제대로 하려면 2시간짜리 강의예요. 근데 맨날 방송에서 우리 데일리 경제 말고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게 받을 시간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구독 서비스를 들으시라고 뭐 말씀드리기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깊게 안 들어가면 맨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녹화하는 이 순간에는 PCB보다는 전공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테스트 공정이 괜찮습니다. 전공정은 삼성 하이닉스와 인텔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버니까. 시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전공정 업체는 갈 수 있습니다. 단 전공정이고 후공정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밸류가 목표 주가하고 붙은 종목은 따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목표 주가 붙은 거는 삼성 하이닉스도 변동성이 높은데 그 변동성을 어떻게 견디시려 합니까? 전공정에서 실력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을 중에서 목표 주가 안 간 거, 목표 주가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보시고요. 제가 다 기억 못하니까 실력적으로 괜찮은 건 PSK, 테스, 이오테크닉스 정도입니다.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는 변동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저런 종목이 있다는 정도 말씀드릴게요. 절대 추천 아니고요. 저희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일단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이유 없이 20%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스트 관련되는 쪽에서는 인텍 플러스,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는 ISC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한 20% 이상 있다면 뭐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가고 나서 이 동영상 올라가고 봤을 때 목표 주가 거리가 10%다. 그럼 포기하세요. 자기 게 아닙니다. 목표 주가 없는 건 어떡하냐고요? 그럼 공부를 하십시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목표 주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전기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삼성전기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삼성전기는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가 200만 원 후반, 300만 원인데 PR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배도 아닙니다. 70배도 아닙니다. 70배, 80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70배가 아닙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성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만큼의 큰 콜이에요. 그러면 관심을 주목받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주목받는 이유는 흔히 얘기했을 때 두 가지죠. 얘들이 MLCC라는 수동 소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버 1, 2로 다투고 있어요. MLCC하고 그다음에 기판 사업이 있는데 기판도 1, 2를 다투고 있어요. MLCC하고 기판을 둘 다 갖고 성장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MLCC의 일본의 그 동급 비교 그룹은 무라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에는 이비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보시면은 주가가 장난에 올랐습니다. 걔네들도 밸류가 60배, 50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어 그룹이 계속 성장을 하는 한 우리도 주가가 절대적인 주가는 밸류가 결코 싸진 않지만은 향후 성장률이 분기별, 연도별로 50% 이상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악유가 통하고 있는 겁니다. 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 300만 원이면 그거를 언제 간다고 그냥 철떡처럼 믿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매크로가 흔들리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렇게 될 때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에
0.8 이하에서만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컨센서스는 300만 원은 아닙니다. 280만 원, 300만 원이 나온 게 많을 뿐이지. 현재 아마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최근 거는 2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노멀한 상태에서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낮게 접근하시는 거고, 그러면 안전마진 20%를 적용한 0.8을 곱하면 그 이하에서만 접근하는 보수적인 자세, 회사의 구조적 성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런 기대를 많이 반영해서 ETF를 포함해서 수급이 좋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추가적인, 지금까지 안 들어가신 분이 들어가실 때는 많이 재서 들어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최근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이 삼성전기의 기업 가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그 커퍼시티가 MLCC의 한 부분입니다. MLCC 부분이고, 아마도 이게 그 미국의 그 빅테크는 아니더라도 그 회사하고 마벨하고 계약을 맺은 게 1조 6천억 달러로 알고 있는 실리콘 커퍼시티인데요. 대규모 거래 금액이고요. 이런 것이 마벨 말고도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35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목표가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얘기는 얼마나 얘기할 수 있죠. 하이닉스 1,000만 원도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얘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15,000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얘기 나올 때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고 언제, 그냥 어떤 가정,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리포트를 보는 건 아니라서 목표주가 350만 원이 뭐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300만 원 나온 숫자도 아마 PER이 70배 이상이니까 이익 전망을 그전에 목표주가 300만 원 이하짜리보다도 20% 이상 높였다면 350만 원 부를 수 있죠. 근데 300만 원, 280만 원 목표주가 사는 친구보다도 만약에 이익 전망 자체를 20, 30% 높인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을 높였다면 그건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논리로 한 것이냐, 글로벌 피어하고 비교한 것이냐, 27년, 8년이 아니고 혹시 29년을 뗀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갖고 타당성 여부는 시계열, 이게 6개월, 1년, 2년짜리가 있는데 보통의 애널리스트가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 목표 주가를 한 것인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LG그룹과 엔비디아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하고 LG하고 하면은 당연히 LG전자겠죠. LG전자가 될 것이고, LG CNS도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LG CNS도 GPU를 받는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를 수 있고요. LG CNS하고 LG전자 그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계속 방송 나올 텐데 목표 주가가 있느냐, 목표 주가 곱하기 0.8 이하냐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잘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LG CNS가 많이 빠져갖고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안점 마진 들어왔다면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접근하는 겁니다. 긴 호흡. 저번에 젠슨왕이 온다고 해서 허벌딱하게 며칠 전에 샀다가 가고 나서 그 이상으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입니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긴 호흡으로 안 들어가셨다면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에도 5번 사고 팔는 그런 식의 자기의 패턴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긴 호흡으로 들어가야 돼요. 향후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가운데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는 기업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구조적인 건 삼성전기죠.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왔죠.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LG이노텍 업데이트가 있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삼성전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로 어떻게 보느냐. LG이노텍은 애플까지 더 받쳐준다면 LG이노텍이 단기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LG이노텍이 애플에서 특별한 얘기를 못 듣는다면은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이 아이러니하게도 LG이노텍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는 놈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당분간은 삼성전기에 많이 놓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기 장점은 LG와 달리 ETF에서 수혜주죠. ETF가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묶은 거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ETF 삼성전기가 포지션이 돼 있어요. 근데 LG이노텍 ETF 보셨어요?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LG이노텍이 뒤지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와 괴리가 더 많아서 안전적인 보이는데 총매가 될 수 있는 게 애플이 조금 더 힘을 받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플이 잘 팔리고 애플의 카메라 모듈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경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주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변수는
로봇이죠. 그 다음에 AI 팩토리죠. 하지만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적이 막 흔들면 안 됩니다. 셋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로봇 모멘텀의 현실화 시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평가, 뭐 기업 지표 구조까지 건드리면 더 좋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AI 팩토리에 대한 시장에서의 믿음 이런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100만 원, 120만 원 목표주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스앤노인데요. 120만 원은 그거 가지고도 충분치 않습니다. 본업도 잘 돼야 됩니다. 본업이 잘 되는 거는 아마도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단가 이런 측면에서 거의 퍼펙트 해야지 120만 원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100만 원은 처음 나왔을 때 80만 원, 100만 원 가능성은 시간 축이 필요한데요. 100만 원, 120만 원보다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AI 팩토리에 대한 내러티브가 매우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보통 이거는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는 거 좋아요. 현대차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는 거 좋은데 그 내러티브가 나왔을 때 넘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의 아틀라스 포함해서 그게 내러티브가 넘버로 바뀌는 시점이 올 말 내년 넘어가는 거면 올해 상반기 내에는 그렇게 빨리 주가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고 연초부터 말씀드렸는데 포모에 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70만 원. 그럼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넘버하고 괴리가 나면은 내러티브는 본인 생각보다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될지 인정받을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진짜 150조 인정받을지 120조일지 가까워 와야 되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로봇 관련된 주식이 오르고 자시고 하면은 한국에 큰 종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현대차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더 넘버가 더 확실하고 그런 주식들이 먼저 들어올 경우에는 현대차로 현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언제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LG그룹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LG그룹주는 무엇인지 관련 종목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한 엔비디아 관련 로봇 관련되는 거니까 LG전자하고 LG CNS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LG노텍도 관심은 있는데 애플하고 관련성이 애플이 얼마나 그 신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해 주느냐가 상대적으로 뭐가 더 강세일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사업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로봇주들이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이상 못 버티면 버리십시오. 내러티브로 하시는 거는 숫자가 받쳐줘야 되는 시기가 올 때는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말한 거는 내러티브로 가는 주식들은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어떻게 대응하는데 물렸다는 거는 우리가 5% 갖고 있다 물렸다고 얘기 안 하죠. 그리고 5%건 10%건 15% 이상 또는 변동 시스템의 15%는 그러네. 한 20% 손절되면은 무조건 룰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하냐? 물렸다는 게 손절되면 손절매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펀더멘털이 아니고 마켓 자체가 갑자기 20% 빠졌어요. 근데 얘도 20% 빠졌어요. 그건 다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린 분들은 꼭대기에서 포모에 사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6개월 이상 못 버티는데 분할해서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습관부터 버리지 않으면 로봇이 하는 거 어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는 저는 손절매 원칙이 있다 하면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나 원칙 같은 거 없어요 하면은 그냥 버티시면 되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를 제외하고 향후 로봇 산업 성장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품주죠. 이제는 그 액추에이터 관련된 주식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HM만도 현대 모비스가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차가 딱 바닥을 잡고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얘네들도 잘 안 가요. 장기적으로 보는 때 헤게모니 개념에서는 HM만도도 괜찮은데 현대차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마치 그 우리 일단 말씀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변압기에서도 대장주가 자리를 못 잡았을 때 밑에 쪽에서 다른 주식에서 너무 많이 헤매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신만 사납고 그런 개념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력설비 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력설비 전부 좋죠. 장기적으로 좋은데 요즘에 아주 힘들죠. 5월 7일 날 고점 다음에 지금 한 달 넘게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근에 1, 2주 상태는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찾을까요? 다른 수급적인 측면에 뺏기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가 워낙 대형주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대형주가 같이 빠졌어요. 병약기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대형주도 많이 빠졌어요. 그럼 우선순위로 먼저 가는 게 뭐죠? 그쪽이 먼저 가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이에 2차 전지는 아니지만 저쪽에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아까 바이오 너무 많이 빠졌죠. 변압기 빠진 건 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빠지긴 빠졌는데 올라올 때 탄력은 반도체가 못하고, 펀더멘털 이슈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망하고 단기적인 전망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대표주를 보셔야 돼요. 대표주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유지선,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장애 아니고 그 섹터에 문제가 있는가 리뷰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되면서 확인이 되겠죠. 그때까지 지루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변압기에 30% 갖고 오면 어떡하냐? 30%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원래부터 40%, 50%, 60%인데 어떻게 변압기 작은 크다고 하지만 화장품보다는 크죠. 하지만 어떻게 어떤 섹터를 쉽게 한 종목을 20% 합니까? 그 자체가 다른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종 전망과 관계없어. 업종 전망 누구든 얘기해도 좋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짓다가 못 짓는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업종 전망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전력설비 업종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나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거는 미국이 데이터 센터 짓지 못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아니면 IPO로 안 돼서. 이래서 그럴 일 없겠지만 엔트로픽이 IPO 실패한다든지 오픈AI는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면은 당연히 변압기 쪽에도 센티가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경계하는 게 아니고 변수이죠. 변수이자 리스크입니다. 전력기기 업황 호조와 수주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적이나 오더 흐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주가에 보다시피 밸류에이션이 가장 비싼 건 LS일렉트릭입니다. 이유는 있었죠. 근데 마켓이 약간 흔들리거나 애매할 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은 여러 가지 챌린지를 받습니다. LS일렉트릭이 그런 거에 들어있고요. 펀더멘털은 아까 대장주는 효성중공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은 그래도 폭락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목표 주가하고의 괴리도 어느 정도 벌에서 하시니까 한 20%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분은, 그리고 변압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에도 진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반도체가 안 가면서 이게 먼저 가는 일은 사실은 매우 인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먼저라면 효성중공은 눈에 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권계에서는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를 500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전력망 수주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0만 원, 300만 원 되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곱하기 0.8 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는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안착되는 게 우선순위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합니다. 하반기 시장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리죠. 미국 금리가 진짜 9월, 10월, 11월 사이에 금리를 실제 올리면은 그게 저는 일단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 미국의 정책의 변화입니다. 정책, 각종 산업 정책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대외적인 가장 변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우리도 마찬가지, 대내적으로도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코스닥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투세, 이런 얘기는 왜 계속 나오죠? 미실현 손익에 대한 과세는 뭡니까? 이런 소리 나오면 이 매크로적으로 좀 피곤합니다. 이거 말고는 충분히 얘기한 것처럼 그 10월달 4분기 들어가면서 그 IPO 하는 회사가 있죠. 엔트로픽하고 우리 마치 스페이스X처럼
빅테크, 걔네들의 IPO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AI 투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죠. 금리, 정책, 금리하고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의 정책, 우리나라의 각종 노이즈의 정책. 그럼 펀더멘트는 IPO, 빅테크들의 IPO 하면서, 왜냐면 이거는 걔네들이 투자를 잘 못하거나 펀딩을 못하면은 결국 반도체 곡괭이 파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이 이번 분기에도 한 50% 됐어요. 50% 정도. 지난 분기에 100%, 가격이 100% 오르고 또 50% 올랐어요. 그럼 3분기, 4분기 가격이 둔화될 텐데, 가격이 둔화되는 정도입니다. 가격이 10%, 15% 정도 상승으로 둔화되는 건 오케이. 가격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는 거는 아마 황색 시그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이 둔화되는가. 반도체만 보면 지역적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IPO 해보면서 우리의 커스터머들이 펀딩을 제대로 하는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두 번째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각종 정책과 금리는 매크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주식시장의 반응과 흐름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격주 나오는데요. 원칙 없이 하고 싶으십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을 필요가 느낍니까? 원칙 얘기하는데요. 원칙 있으세요? 없이도 돈을 많이 버셨어요? 질문입니다. 원칙 있으셨어요? 없어요. 그럼 원칙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죠? 없이도 돈 벌었으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네. 나중에 주가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원칙이 없는 게 어떤 의미인지 느끼실 거예요. 그때 그거 교육받고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깨우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1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30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젊은 분이라면 특히 원칙이 필요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원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원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물론 원칙이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유연하게 원칙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유연성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히 간다. 머리 아파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원칙 없어도 됩니다. 자, 원칙이 필요하고 하겠다는 분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예외 없는 규칙이 없으니까 못 지킬 때도 있죠. 그거는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하고 싶어. 손절을 해야 돼. 20%. 근데 이게 워낙 장이 변다고 되니까 손절하면 너무 아까울 수 있어. 실행하기 어렵죠. 반이라도 하십시오. 반이라도 하십시오. 원칙을 지키는 것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은 12,000에 바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7,000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6월 초에 모 방송에서 자꾸 질문을 귀찮게 해서 얼마 6월 달에 될 수 있어요. 6월 초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7,200이 될 수도 있고 9,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영상 올라갈 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9,300까지 갔었나요? 네. 7,700까지 갔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칙 다음에 내고 포모에 사면 안 되고요. 포모가 뭔지 또 잘 모르시면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이거는 한국말이 없어요. 네. 놓칠 것 같아갖고 높은 가격에서 따라 사는 거죠. 장이 3,000에서 7,000 올 때는 샀다 팠다 하더라도 추정 매매 가능한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 포모에 사는 게 리스크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상한가짜로 따라잡기인데 그 리스크예요. 대신에 추세가 꺾여서 장이 6,000 이하로 갈 것 같은 그런 시그널 조짐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없을 수도 있고요. 계속 없을 수도 있고 없기를 바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크죠. ETF나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시각, 우리한테 곡괭이를 사주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변동성이 있으니까 낮게 사야 돼요. 낮게 잡아야 되는데 공포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 10% 될 때 장이 빠질 때 그때 파는 거야. 못 참고. 공포에 팔고 포모에 사고 그 몇 번 하면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자신 없으면은 주식을 혼자 다 직접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것도 헷갈려요. 반은 맡기고 반은 본인이 해보세요. 그리고 수익률을 해보세요. 그게 1년 전 해보니까 본인이 더 잘했다. 그러면 본인이 다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는 포모에 사지 말고 공포에 팔지 마라. 손절매는 실행하는 게 습관이 안 됐으면은 반 정도라도 실행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